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예. 굉장히 로봇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예. 운용도 활용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는 적용이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 그런 자동화 라인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바로 적용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예.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뭐 협의 문제나 문제. 그리고 급격하게 또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면 또 예.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얼마든지 이 사회가 스마트 팩토리의 100% 자동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점은 또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로봇 기술이나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과정 중에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로봇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구성용 박사님을 모시고 로봇으로 보는 세계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실 구성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성용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로봇과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 학 개론 101 정도 되는 사항이지만 너무 재밌게 잘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2020년, 21년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두 해 동안에 전혀 엉뚱한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문, 평가 이런 쪽에 자꾸 불려다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좀 더 넘어서 이제 스마트 산단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 산업단지 공단이나 이제 산업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우리가 제조라는 거를 바라봤을 때 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보면은. 네네. 근데 이제 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셨죠, 보면은. 네네. 제가 하는 일이 스마트 팩토리 전체적인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 들어가는 3D 비전 기술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은 사실 독일에서 한 20년 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나왔고, 그 중에 하나의 일부로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 있는데,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그 플랜, 소스, 메이크, 딜리버리라고 해서 처음에 기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뭘 얼마나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소스 기술을 이제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소싱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수익을 얻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빨라도 4, 5년, 길면 10년, 10년씩도 걸리고. 네, 그렇죠. 모델 체인지 되는 것도 한 3년 정도, 짧아도 그 정도 되고, 핸드폰도 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정도 됐는데 만약에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망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세상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일방향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 방식으로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에서 딱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 그럼 제품은 이런 식으로 구상하자. 여기 맞춰서 라인 깔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생산하는 데까지 벌써 한 4, 5년, 3년 이렇게 걸렸는데 시장은 벌써 이제 바뀌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다 손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탑다운 방식을 이제 완전히 뒤엎어서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이러한 제조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보자. 소비자 중심으로. 되게 굉장히 어렵죠. 좋아 보이는데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고 유럽 전체에서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일방향의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기획하는 곳은 기획만 하는데 그거를 실제 실행까지는 안 해도
그냥 기획하고 아이디어만 계속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어떠한 기업들은 그 아이디어 중에 자기가 쓸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받아서 예. 만들어보고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네. 그리고 공장에서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예. 굉장히 그 다양한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예. 유연하게 이렇게 공장을 만들면은 뭐 하나의 고객이 아니라 여러 네네. 고객들이 주문하는 거를 또 처리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예전에는 큰 기업이 다 기획부터 제조까지 그다음에 납품하고 서비스까지 쫙 했던 거를 예. 뭐 기업 단위로 나누든 아니면 공정 단위로 나누든 부서 단위로 나누든 다 잘게 쪼개서 각각의 예. 독립된 그러한 생산 주체들이 움직이고 네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심에 있고 예. 이렇게 디지털화된 서플라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형태로 예. 우리의 모든 제조 생산 시스템을 생태계를 완전히 다 바꿔보자라고 하는 개념.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네네. 원하는 게 되게 다양해. 이런 것도 원해, 저런 것도 원해. 이런 거 있습니다. 만들어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좋은데 정작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이 제조 현장에서는 이런 거 난리 나지 않나요?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선 일부분 사실 지금 실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물류 같은 경우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은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런 것도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포장이 미리 돼 있는 거를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 말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포장하고 싶은 거 골라서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류 쪽은 가능한데 이게 공장으로 가버리면 아무리 뭐 만약에 내가 전기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해서 이거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는 자동차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한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게 큰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는 그걸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공장이 그럼 어떻게 변해야지 이게 가능할까를 고민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는 공장이 미리 뭘 만들지를 알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공장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규격화된 물건을 딱 만들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의 딱 사이즈나 무게에 맞는 기계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죠. 로봇도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생산을 쫙 대량 생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품종 소량 생산에다가 주문도 계속해서 바뀌는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생산 계획이나 아니면은 생산 시스템을 재구성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공장이 이제 스마트 공장.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요. 공장 자체에서도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장이 유연하게 변화하려면은 이게 로봇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한다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보면. 그거 가지고 또 설계를 해서 외주해서 뭐 생산해서 오면 테스트하고 이러면 몇 개월 지나가거든요. 아까 그 옛날서부터 일본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잘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되게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꽤 많이 이제 뭐 가전제품 뭐 이런 모델들 보면 상당히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LG 그 스마트 창원 공장인가요? LG전자 거기가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맞습니다. 그쪽 관련 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 네네 다행히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도 LG 스마트 파크가 냉장고를 생산하거든요. 냉장고. 그 냉장고 생산할 때에 그 문을 로봇이 집어서 문을 딱 바디에다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을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저희가 맡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냉장고 문에 이제 볼트를 이렇게 체결하는데 그 볼트 체결하는 그런 로봇 그쪽도 이제 저희가 맡아서 좀 개발했었습니다. 그게 어렵나요? 그게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로봇이 들어서 꽂고 그다음에 볼트를 몇 개 이제 있으면 파악해서 체결하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모델만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 없어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모델이면 어차피 요만큼만 움직여서 여기다 딱 내려놓으면 딱 꽂히고 치수도 딱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요만큼 움직이면 거기 이제 나사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다 꽂아놓고 밑에 내려가 또 꽂아놓고. 그리고 제품이 이제 컨베이어 타고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마다 그 제품을 딱 정해진 위치에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로봇이 항상 정해진 위치로 갖다 꽂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LG 스마트 파크에서 추진을 한 게 그 한 가지 라인에서 한 40종에 되는 냉장고 모델을 다 생산한. 냉장고 모델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색깔까지 하면은 색깔까지 하면 한 40종 정도 되는데 그게 냉장고가 사이즈도 다 다르고
아니, 무게도 다 다르고. 그렇네요. 그래서 문도 문 안에 뭐 정수기가 들어가 있는 문도 있고, 그렇죠. 그냥 문도 얼음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냥 문만 민자로 있는 것도 있고. 네,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소비자 트렌드가 또 변하게 되기 때문에 기획 쪽에서는 이거를 무슨 모델을 몇 개를 만들지를 거의 매주 생산 계획을 바꾸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재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몽인데요, 그렇죠. 보면. 안 그러면 남으면은 뭐 내년에 싸게 덤핑으로 팔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회사에선 가장 중요한 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공장이 거기를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40종 되는 냉장고를 40라인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회사 망하라는 이야기고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LG 스마트 파크에서 이제 그렇게 공장을 설계를 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모바일 로봇, 뭐 자율주행 로봇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로봇이 눈이 있어야지 냉장고 바디가 뭐 여기 있든 보고 가서 꽂을 거잖아요. 사이즈가 달라지면 높이도 보고 꽂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3D 비전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기술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군요. 보면은. 이번이 LG전자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을 한.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보면은? 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야, 이거 생각해보면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다 싶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 저한테도 만약에 이제 공장의 라인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가서 하면 너 일은 여기 구멍 냉장고 딱 보고 저기다 나사 있잖아 보면은 요 스크루 가지고 해결해. 몇 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로봇은 쉽지 않군요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공정들은 다 사람이 했고요. 네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조립하는 것도 뭐 사람이 이제 들어서 하는데 이게 무게가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이클 타임이 한 15초 정도 되거든요. 15초에 하나씩 들어서 꽂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은 이제 근무교계 직원들이 이제 호소를 많이 하시겠네요 보면은. 그래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계속 교대를 또 해야 되고. 하긴 저도 얼마 전에 냉장고 바꿔 봤더니 그 문이 제일 무겁더라고요 보면. 들어보셨어요? 들어서 조립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LG 창원 공장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최종 조립 라인이지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수요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수많은 또 하청 그 협력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그런 협력사들을 바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또 같이 호흡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습득을 해나가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들이 없는 기술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사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기술 개발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40개 모델이 한 라인에서 쭉 나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 이제 노조하고 노사 협상할 때는 홀류 생산? 네, 맞습니다. 한 라인에서 몇 개 모델이 막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 사람은 이게 이제 너무 작업 강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이 곤두서는데 이럴 때야말로 이제 로봇이 역할을 하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홀류 생산이 자동차에서부터 예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홀류 생산이 라인을 디자인해도 되게 어렵고 또 일부분 자동화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라인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또 일부분 작업자들한테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또 방편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봇 뉴스나 이런 데서 볼 때마다 제일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사람하고 로봇하고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나요? 네네. 왜냐면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로봇이나 전통적인 공장에서는 법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로봇이 동작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딱 펜스를 쳐서 그 안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딱 자동으로 멈추게. 그런 식으로 다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쭉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봇이. 그럼 거기는 그냥 로봇 혼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긴 또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그 SF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거군요 보면은. 근데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하고 로봇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같이 작업은 안 해도 펜스 안 치고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으면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으로 보자면은. 근데 그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이것도 다 스마트 팩토리 그 인더스트리 4.0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장 전체가 유연하게 되어야 되면은 이렇게 크게 컨베이어 라인을 길게 설치해서 쭉 연속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단위별로 잘라서 유연하게 재배치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정별로 이게 자르게 되면은 그 공정의 일부분은 이제 로봇이 생산을 하고 네네. 또 일부분은 사람이 생산을 하고 하면은 생산하고. 컨베이어에서 쭉 있을 때보다도 로봇하고 사람이 이제 한 공간에서 할 수 있게 유연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도 딱 고정형이 아니라 예. 여기에 가서 일을 하다가 또 떼가지고 이쪽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이동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까 첫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돼서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자기가 작업 위치를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 네네. 근데 그 작업 위치를 뭐 자율적으로 스스로 뭐 발 달려서 아니면 밖에 달려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네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움직여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딱 락을 풀고 그렇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돼도 굉장히 유연하게 됩니다. 설치 자체가. 그러면 이제 펜스를 안 쳐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펜스를 안 쳐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예. 근데 펜스를 안 치면은 사람하고 부딪힐 위험이 생기니까 그렇죠. 사람한테 상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도 제한을 하고 무게도 제한을 하고 그 대신에 펜스는 안 쳐도 되고 부딪히면은 바로 스톱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이 안전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네네. 같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을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큰 개념 안에서 예.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그 지금 협동 로봇에 이제 1등하는 전 세계 기업이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보면. 하나만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협동 로봇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로봇끼리 협동하는. 우리가 이제 그 작업장에서 보면은 자 거기 들어 나도 들 테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네. 같이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로봇끼리의 협동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아직은 이제 한 작업 공간에서 네. 이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협동 로봇이다라고 네, 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작업자의 안전도 보장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네. 센서들 그 다음에 중단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협동 로봇이 현장에 지금 설치되고 운용되는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뭐 거의 연간 한 10% 정도로 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로봇은 동료로 생각하고 이제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 협동 로봇을 쉽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예. 또 쉽게 이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이를테면은 아까 뭐 홀류 생산이다, 네. 뭐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좀 라인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마다 그런 그걸 업무를 담당하시는 처음에 라인을 깔았던 업체에다가 일일이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사업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네네.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물론 이제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담하는 회사가 그런 것까지 다 서비스까지 전담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작업자들은 또 그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자동차 1차 회사 정도만 해도 예. 한 중견기업 정도만 해도 예. 로봇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수백 대 수천 대 로봇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담하는 인력들이 또 이미 있습니다. 이미 계시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걸 좀 외주화해서 네. 뭐 항상 상시 거기에 그 있으면서 요구 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시운전 회사도 네네. 이제 있습니다. 이미 다 산업 생태가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군요. 네.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로봇을 쓴 지 한 50년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로봇이 되게 친숙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제 일 잘하네 뭐 보면 이렇게 보면서 평가도 다 하시고 익숙한 존재일 것 같은데 정작 사회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산업용 로봇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산업용 로봇이 아닌 서비스 로봇. 네. 예. 서비스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보면은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종종 나와요. 뭐 커피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타. 네. 그다음에 뭐 치킨 튀기는 이제 로봇. 뭐 이런 로봇들이 점점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약간 호기심 대상 아닌가? 서비스를 위한 어떤 그런 대상 아닌가? 네.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 서비스 로봇의 어떤 잠재성?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면은. 뭐 통계로만 봐도 사실 그 IFR이라고 이제 전 세계 로봇 산업 그 협회 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이제 통계를 잡는데
인더스트리얼 로봇, 산업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데 서비스 로봇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데스로만 보면은 뭐 두 개 합쳐가지고 전체 로봇 데스의 한 10% 정도를 서비스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로봇은 사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거는 청소 로봇이죠. 아, 그것도 로봇인가요? 네, 로봇 청소기. 네, 로봇 청소기. 요즘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하나의 그 최초의 성공한 그 서비스 로봇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물류 공장에 들어가는 물류 서비스 로봇, 자동으로 이렇게 배송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딱딱 갖다 주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 산업용 로봇이 아니고 네, 배송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서비스 로봇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동하면서 뭔가를 물건을 갖다 주기 때문에 제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비스 로봇에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물류 로봇 아니면은 배송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쇼핑몰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는 배송 로봇도 있지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물류 창고나 이런 곳에서 일하는 그런 그것 쪽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인 거죠. 아, 작업자를 도와주는. 네, 왜냐하면 작업자가 멀리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네.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 게 이제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카페에서 바리스타 로봇,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가고 치킨 튀겨주는, 치킨 튀겨주는. 그다음에 배송 로봇도 실내 배송 로봇, 호텔에서도 요즘에 많이 도입을 하는데. 저기 어디죠? 그 네이버 새로 신사옥 지은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다 로봇이 배달해줘요. 뭐 그렇죠. 그런 데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이제 실외 배송 로봇, 실외 뭐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요즘에 이제 라이다들이 배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천천히 배송해야 되는 것도 가능하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런 집화장 같은 걸 두고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하는데 로봇이 이제 집 앞까지 이렇게 배송해 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도 아파트 안에 뭐 택배 차량들 아니면 택배 기사들이 이제 배송하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단위별로 이런 아파트 내에서의 그 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을 도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로봇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은 어느 정도로도 환경이 제어되는 곳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서비스 로봇은 뭐 일정 부분은 제어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발로 차고 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로봇을 외국에 보면은 사례 보면은 진짜 누가 이렇게 배송 로봇을 들고 훔쳐가는 그런 것도 있고 몰래 꺼내 먹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인공지능,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능력 이것들이 잘 조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맞습니다. 안전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오류가 났을 때, 그렇죠. 배달 미스, 뭐 이러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서비스 로봇이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항상 그렇잖아요. 예전에 PDA 뭐 이런 거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 얼마나 쓸모 있겠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들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은 야, 저 서비스 로봇 저거 커피 바리스타 이거 내려서 언제 하겠어.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또 될 수도 있겠죠. 보면은 그렇죠. 바리스타 로봇 같은 경우도 컨셉이 뭐냐면은 바리스타들도 되게 전문 직종인데 커피 맛을 이렇게 잘 감별해내고 새로운 커피 맛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쪽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이거 커피 내리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리는 것도 뭐 한두 번 해보면 재밌지만 하루에 200잔씩 내리려고 그러면 이것도 정말 소문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로봇이 대신해주고 도와주고 그 대신에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 로봇도 그렇지만 서비스 로봇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세이브해준다. 그럼 그 시간을 사람은 더 그 가치 있는 일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를테면 바리스타가 지금 이제 요거는 요런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기술이 더 늘면 이제 원도를 착 보면 사람 눈보다 더 정확하게 다양한 센서로 잘 보지 않겠습니까? 요건 요 정도로 글라인더에 넣어서 갈아서 얘는 93도 딱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로봇이야말로 우리가 걱정하던 일자리와의 충돌 이게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보면?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 로봇은 사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을 대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서비스 로봇은 기존에 사람들이 그거를 생계형으로 일자리로 하던 일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라이더 뭐 이런 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네, 얼마든지 그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이제 유발될 수 있고 벌써 이제 논의가 좀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생산 주체들끼리 또 이렇게 협의를 고민을 좀 미리 하고 있어야겠군요. 네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노동인구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도 다양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그 로봇도 기회가 있고 사람은 그러면 그 번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나 아니면 재교육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사회를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바꾸는데 또 사람이 단순 반복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뭔가 더욱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사회가 좀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방부에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쉬는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취사병 일을 어떻게 자동화, 로봇화 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력 자원은 계속 주는데 전투 병력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지원 업무에 들어가는 병력을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도록 이제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도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로봇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운용도 활용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더 올릴 수도 있을까요? 네,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자동화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 보면 벌써 지금 현장에는 적용이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 그런 자동화 라인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바로 적용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협의 문제나 그리고 급격하게 또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면 또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이제 기술자니까 또 연구 쪽을 했었으니까 얼마든지 이 사회가 자본을 투입을 하고 연구에 더 집중을 하면은 100% 자동화 또 스마트 팩토리의 100% 자동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또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제조 산업에서는 그러한 생태계나 그런 게 충분히 지금 기술적인 성숙도나 그런 게 올라와 있는데 서비스 로봇 쪽은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공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보통 이제 그런 현장을 딱 보셨을 때 이게 자동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로봇을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세요? 보면 이걸 되게 표준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부분 당연히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근데 표준화를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화는 좀 최소한으로 하고 그때 로봇이 오히려 그렇죠. 그 대신에 유연성 있는 로봇 시스템을 더 많이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또 비용이 또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하는 3D 비전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들어오는 제품을 딱 정확하게 정렬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이 대충 놓더라도 그냥 원래 로봇이 보통 자동화 공장 보면 딱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놓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로봇이 집어가고 해야 되는데 로봇이 이제 눈이 있으면은 사람이 옆에 대충 있어도 다 정확하게 집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작업물을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거를 오로지 시각 센서만으로 그러면은 그 고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을 하기 위해서 고정 지그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센서나 모터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공간도 되고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이 바뀌면은 또 그거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계 시스템이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단순해지고 또 유연해지게 되는 거죠. 구 박사님께서는 이제 로봇 연구자신데 제가 쭉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공장 그 경영자, 운영자 그쵸.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네네, 그렇죠. 예.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고 박사님하고 지금 쭉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계속 그거예요. 야, 이게 로봇을 할수록 사람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로봇을 해야.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현장에서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 가서 현장을 바꾸려면 세일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세일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브로드한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근데 듣는 사람이 좀 그거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공장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물론 저희가 파트너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거기 이제 전문 세일즈 저보다도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최적으로 딱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하시면 이게 더 효율적이다. 네, 그렇죠. 또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저희 파트너 회사나 로봇 회사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뭐 시스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참 산업 현장에 있는 로봇 한 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노력이 이제 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와 그러면 딱 놓고 그러면 절대 아니고. 네,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얼마씩 합니까? 궁금한데. 네, 로봇하고 뭐 비전하고 이렇게 하나의 좀 제일 단순한 공정 하나를 하는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뭐 최소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사이 다 합친다고 하면 서비스 비용까지 합하면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싸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싸다는 생각. 왜냐면은 이제 너 일해 오늘 12시간 뭐 20시간 일해 해도 그렇죠. 사람에 비하면 있고 뭐 그래서 ROI 계산할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 대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훨씬 로봇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게 인건비가 높아서 사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을 먼저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사람을 투입하기가 사람을 못 찾아서 그 공정이 안 되는 투입할 수 있고 양극단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ROI 따졌을 때 사람을 못 구하는 쪽에 들어가는 거는 ROI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바로 생산을 가능하니까. 사람이 있는 사람을 빼고 로봇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ROI가 한 3년, 2년, 3년 후에 이제 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 박사님 모시고 이제 2시간에 걸쳐가지고 로봇이 바꿔나가는 세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참 마음이 이제 복잡합니다. 보면은 이게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유토피아 사람들이 이제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뭔가 부가 창출이 되고 더 높은 효율성을 갖고 사람들은 더 고부가 같이 내가 원하는 일을 이제 할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 감소 뭐 이런 이제 고민도 이제 사실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 박사님께서는 이제 연구도 하시고 산업 현장도 이제 쭉 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실 건 그래요. 이 로봇이라는 게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게 다양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어떤 영역이 돼가고 있는지 앞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을 또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로봇공학자이기 때문에 로봇에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죠. 로봇이 좋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전체 산업이나 뭐 우리나라의 경쟁력,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 그다음에 제조 기업들의 생산 경쟁력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로봇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좀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로봇 기술이나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하고 뭐 사회가 요즘에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변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넓고 제조 강국이고 시장이 넓다기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긴 뭐 시와 딱 가면은 막 온갖 다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굉장히 충분하게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그런 기술 인력들을 갖추고 있고요. 물론 연구 인력부터 해서 현장 인력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변화를 추진해 나갈 만한 그런 자본력이 있는 큰 기업들도 제조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지금까지는 약간 간과하고 잘 못했던 부분이 무언가를 또 찾아서 걸까요? 그 부분을 좀 보충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초 연구나 한 가지를 꾸준하게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잘 안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그거 연구 개발할 바에는 차라리 사와, 들여와, 뭐 이런 식인가요?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R&D 생태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부 주도형으로 R&D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에서 추구하는 거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실패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뭐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똑똑한 선구자가 이런 모든 걸 다 좌우지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탑다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R&D 생태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독일은 원래 한번 하면 이렇게 꾸준히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보면. 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R&D를 지원하는 정부 펀딩이나 이런 것도 관리 운영을 하는 기관하고 정부 기관하고 되게 독립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하는 것도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토픽을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주제도 자기가 선정을 해서 제안서를 내면은 그 제안서의 타당성만 판단을 해서 가능성만 보고 밀어보는. 그걸 성공 여부는 뭐 자치하고. 네, 성공 여부는 전혀 안 따지고 또 지원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독일에서 수시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3년짜리 과제, 처음엔 기간이 정해져 있죠. 3년짜리 과제를 하면 2년 동안은 아무런 터치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연차 보고하고 이제 보고서 내고 이제 다음 연도 차년도 이제 계획서 써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2년 후에 워크숍을 우리가 주도해서 하면은 정부 관계자들 와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보고 그다음에 3년 정도 하면 돈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연장하고 싶으면 또 제안서를 냅니다. 그럼 또 연장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연구소 아니면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큰 방향은 잡죠. 당연히 큰 방향은 독일 내에서도 잡지만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유럽 연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은 그쪽에서 수립을 하고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만 맞으면 간다. 네, 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산업이 나오는지 어떤 기술이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거 연구한다고 쭉 가다가 정말 도차적인 게 이런 게 빵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성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 제일 시끄러운 이공계 관련해서 시끄러운 게 이제 반도체 학과. 네네.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사람이 부족하다. 항상 부족하죠. 사실은 지금은 다. 그런데 그거를 특정 학과를 만들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갈수록 학문 분야들이 이렇게 다 융합되는 것 같아요. 로봇만 해도 아까 뭐 처음엔 기계과를 하셨지만 뭐 제어도 해야 되고 전자 프로그램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반도체도 보면은 화학, 물리, 뭐 재료 다 들어가는 것처럼 갈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누가 이제 난 이제 로봇을 전공할래, 나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나 이제 로봇 할래라고 한다면 너는 이제 그러면 뭐를 이제 중점적으로 맞춰서 너의 적성에 맞춰서 가면 로봇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반도체 뭐 학과나 예를 드셨지만 뭐 로봇도 하나의 특정한 인더스트리에 해당하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를 뭐 이거냐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크게 매트릭스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호리전탈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버티컬하게 인더스트리 하나의 섹터별로 거기에 딱 필요한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한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다 융합돼서 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간 어디서의 역할을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정하지 말고 각 기관은 기관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개인들은 그 안에서 방향을 알아서 찾아갈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나 그런 교육기관은
호리젠털한 그러한 연구나 기초 교육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건 기업이 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기업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하나의 버티컬한 인더스트리에 투자하려고 집중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맞는 인력 배출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그 중간에서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그 부분은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뭐 교육기관이 각각의 지혜를 모아서 뭐 필요한 학과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런 학과도 있지만 또 가장 기초 교육을 하는 학과도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개개인들 예를 들어서 그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연구 생활을 많이 했는데 연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쪽 호리젠탈 쪽에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고 모르죠, 그냥 흥미가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쪽에 제가 흥미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쭉 연구를 했는데 저는 로봇을 쭉 하다 보니까 로봇을 하다가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쪽도 하고 컴퓨터 비전 쪽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제가 독일에서 포닥 연구를 할 때 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비디오를 이용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됐거든요. 예측?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네네.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이란 부분에선 겹치긴 하지만 비전도 겹치긴 하지만 저는 로봇인데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로봇 쪽으로 하려고 좀 방향을 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향이 자기가 어떤 성향이 맞는지도 사실 자기가 잘 몰라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움직여 갈 수 있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만 쭉 하고 교수까지 됐다가 비즈니스를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당장 저만 해도 전혀 엉뚱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또 만나 뵙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 박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지구본 연구소도 지구본 연구소지만 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진로 상담 오히려 이런 쪽에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옛날식 그렇죠. 아직 사고방식이 있어서 뭔가 계획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그걸 잘하면 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10년 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분야가 없어지기도 수도 합니다. 있고 뭐 쪼그라들 수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재미있어 하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고 대신 기초는 탄탄하게 열심히 잘해라. 건너뛰지 말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좀 고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런 개념이 스마트 팩토리 개념하고도 딱 맞습니다. 그렇게 다양성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사회가 유연해지고 변화에 더욱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런 변화의 전능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산업 생태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뭔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탑다운 방식에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나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면은 훨씬 더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 박사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코너를 시작했을 때 생각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다양화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전에는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만 지금 2시간 동안 구 박사님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양함 그다음에 물론 기초와 기본도 충실하지만 다양함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또 로봇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구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남으시죠 보면은? 중간중간 끊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2시간 동안 일단은 로봇과 함께 로봇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전쟁이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다, 불안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하지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 속에서 희망도 있고 좌절할 수 있는 불안감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성용 박사님 모시고 로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성용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